미국 달러가 붕괴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환율이 1달러당 5,000원을 넘어섰다면요? 마트에서 파는 수입 과일 가격이 2배로 뛰고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값이 리터당 3,000원을 찍는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미국 달러는 지금도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고 만약 정말로 붕괴한다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달러 붕괴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충격과 왜 부자들은 끄떡없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지민 씨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뉴스 앱을 켜는데 화면 가득 빨간색 속보 알림이 떠 있어요. 미국 달러 가치 급락, 원달러 환율 역대 최고치 경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환율이야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그런데 환율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1달러에 5,200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말이에요. 지민 씨는 황급히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뉴스를 읽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모두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역 담당 부서는 아침부터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재무팀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민 씨 회사는 수입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제조업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4배 가까이 뛰면서 공장 가동을 멈출지 말지 논의 중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네 마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라면과 통조림, 휴지 같은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민 씨도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진짜 선반이 텅텅 비어 있어요. 수입 과일 코너는 아예 폐쇄됐고 바나나 한 송이가 2만 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직원에게 따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5,000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아주머니는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동시에 엄청난 양의 물자를 수입해야 하거든요.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대두 같은 필수 자원들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요. 그리고 이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죠. 환율이 4배 뛰었다는 건 수입 비용이 4배 늘어났다는 의미예요. 정유사들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3,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곧 인상될 예정이에요. 경제학자 교수는 긴급방송에 출연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건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의 원료인 밀, 차에 넣는 기름, 공장을 돌리는 전기, 이 모든 게 달러로 사오는 것들이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교수는 1997년 외환 위기를 떠올리며 말을 이어가요. 그때도 달러가 부족해서 한국 경제가 무너질 뻔했죠.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외환위기 때는 한국만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달러 자체가 무너진 거거든요. 세계 기축통화가 붕괴하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상태예요.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과 외환 보유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달러 자체의 가치가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이틀째가 되자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민 씨 회사는 결국 무급휴직을 발표했어요. 원자재를 구할 수 없으니 공장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수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받아봤자 그 가치가 불확실하니 주문을 취소하는 해외 바이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조선업, 반도체, 자동차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죠. 정부는 비상경제 대책을 발표합니다. 필수 품목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배급제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공식 가격으로는 물건을 구할 수 없으니 웃돈을 주고 사는 거죠. 지민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는 쌀과 라면을 나눠 쓰자는 글들이 올라오고 이웃끼리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게시판까지 생겨났어요. 현금은 있지만 물건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실물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이죠. 강남에 사는 재벌 2세 서준 씨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자산을 분산 투자해왔거든요. 서초동 빌딩 2채, 청담동 아파트 6채, 금괴 200kg, 해외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까지요.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떨어졌지만 서준 씨의 실물 자산 가치는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불안하니까 부동산이라도 사두려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값은 일주일 만에 30% 올랐고 서준 씨가 보유한 청담동 아파트는 한 채당 시세 차익만 5억 원이 넘어요.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고 원화로 환산하면 더 엄청난 상승이죠. 서준 씨가 보유한 금괴 200kg은 이제 10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되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0억 원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웃고 있어요. 달러가 무너지자 사람들이 대안화폐를 찾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서준 씨는 비트코인 100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200억 원의 자산이 생긴 거죠. 그는 친구들과 만나 골프를 치면서 여유롭게 이야기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현금은 휴지가 될 수 있으니 실물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그의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부동산 재벌 집안, 금융 재벌 집안 모두 실물 자산으로 위기를 피해간 거죠. 반면 지민 씨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4배로 뛰었으니까요. 지민 씨의 월급 400만 원은 이제 구매력으로 따지면 100만 원 수준이에요. 집세 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빠듯하죠. 저축해둔 돈도 있지만 그 가치가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전세금 2억 원을 모으기 위해 10년을 아껴 쓴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지민 씨는 실물 자산이라곤 아무것도 없거든요. 월세로 사는 작은 원룸, 5년 된 중고차, 그게 전부예요. 이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집니다. 경제학 교수는 이를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부동산, 금, 주식, 암호화폐 이런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가 증가해요. 반면 현금이나 예금만 가진 사람들은 재산이 증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상위 1%의 자산은 위기 이후 오히려 50%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하위 50%는 자산이 반토막 났는데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자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금 거래에도 제한을 걸었어요. 자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이미 늦었죠. 부자들은 이미 자산을 확보했고 서민들은 손 놓고 구경만 하다가 기회를 놓쳤거든요. 서준 씨 같은 부자들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기도 해요. 스위스 은행에 금을 보관하고 싱가포르 부동산을 사들이고 미국이 아닌 다른 안전한 나라로 돈을 옮기는 거죠. 한편 서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요. 지민 씨는 결국 월세를 못 내고 집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집주인은 냉정하게 말하죠. 월세를 올려줘야겠어요. 지금 물가가 이런데 예전 월세로는 안 되죠. 지민 씨가 항의하지만 소용없어요.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지민 씨는 더 작고 더 외곽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출퇴근 시간은 2배로 늘어났지만 어쩔 수 없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이제 사치라 되었어요. 수입 과일은 아예 구경도 못하고 국산 과일도 엄청나게 비싸졌거든요. 사과 한 알에 10,000원, 배 한 개에 15,000원이에요. 고기는 더 심각해요.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니까 축산물 가격도 폭등한 거죠.
삼겹살 1인분에 3만 원이 넘어요. 지민 씨는 이제 주로 국산 쌀과 김치,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가끔 두부나 콩나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전부죠.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됐어요. 휘발유 값이 리터당 3천 원이 넘으니까 차를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민 씨도 중고차를 처분했지만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죠. 차를 사려는 사람도 없고 기름값 때문에 차를 유지할 엄두가 안 나니까요. 대중교통도 요금이 2배로 올랐어요. 지하철 기본 요금이 3,000원, 버스는 2,500원이에요. 한 달 교통비만 2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거죠. 의료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수입 의약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병원비가 급등했거든요. 암 치료제나 희귀병 치료제 같은 고가 약품은 가격이 4배에서 5배까지 뛰었어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지민 씨 어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약을 드셔야 하는데 약값이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지민 씨가 어머니 약값을 대드리느라 자기 식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게 됐죠. 한 달이 지나자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중산층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거든요. 반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어요. 서준 씨는 자산이 2배로 불어났고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었죠.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달러 붕괴 직후 공황 상태에서 헐값에 나온 부동산들을 대량으로 사들였거든요.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해서 급매로 내놓은 물건들을 싹 쓸어 담은 거죠. 경제학 교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위기 때마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등한 재분배가 아니에요.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잃는 방향으로 재분배되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에서도 짐바브웨 초인플레이션 때도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고 현금만 믿었던 사람들은 몰락했습니다. 지민 씨는 퇴근 후 작은 원룸에 앉아 생각에 잠겨요. 자신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반면 부자들은 놀면서도 자산이 불어나는 게 공평한 걸까요? 하지만 이건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위기는 결국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거든요. 현금은 휴지가 되지만 땅과 금은 영원하니까요. 정부는 뒤늦게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분산 투자를 독려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자산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에요. 투자할 돈 자체가 없으니까요. 지민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생각해요. 다음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석 달이 지나자 한국 정부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발표합니다. 원화를 금과 연동시키고 외환 보유고를 다양한 통화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을 함께 사용하는 다변화 전략이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당장 내일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재산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경제가 안정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지민 씨는 부업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 저녁에는 온라인 과외를 해요. 본업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요. 한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처지예요. 투잡, 쓰리잡이 일상이 되었죠. 반면 서준 씨 같은 부자들은 여전히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그들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위기는 그들에게 기회였을 뿐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금만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이나 금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무한 조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소액이라도 금을 사두고 ETF로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암호화폐도 조금씩 모으는 거죠. 달러가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지민 씨는 이제 매달 월급의 10%를 금 적립식 펀드에 넣기로 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작이라도 하는 거죠. 다음 위기가 올 때는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부자들은 위기에서도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공정한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